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전주에 와가지고 다문화 가족의 어떤 소통을 위한 발걸음이 이렇게 이어져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어디든지 간에 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함께하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분투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분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에요. 어떤 문화인류학자가요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아이들 모여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래. 아이들한테 오라 그랬어요. 야, 얘들아 이리 와봐. 내가 말이야 이 과일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너네들 중에서 저기 나무가 있는데 저기 나무를 한번 제일 빨리 갔다 오는 사람한테 내가 이 과일 바구니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서로 간에 보더니만 서로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서 함께 막 이렇게 달려가 가지고 저쪽에 있는 나무를 돌아 가지고 과일 바구니 앞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인류학자가 갑자기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네들 왜 그랬니? 너네들 중에서 한 명이 빨리 뛰어갔다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과일 바구니를 혼자서 차지할 텐데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분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또 이제 다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더디 간다고 하더라도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제 걷다 보게 되면은 아이의 보폭과 엄마의 보폭과 아빠의 보폭이 다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요, 이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보폭에다가 발걸음을 맞추게 됩니다. 엄마가 바쁘다고 해서 야 빨리 가자 라고 하면서 재촉한다고 하게 되면은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혼자만 가게 되는 것이죠. 다문화 가족이 이제 점차 많이 증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좀 얘기하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뭐 국제 결혼한 가정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얘기합니다. 뭐 한국에 오셔가지고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가족을 이루어 삽니다. 뭐 이런 분들이 다문화 가족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야, 100만 명이나 됩니다. 100만 명인데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 당사자를 보게 되면은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아까 얘기했던 다문화 가족은 결혼 이민자죠.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귀화자.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분들이 33만 2,749명입니다. 그리고요, 한국인 배우자가 31만 명이죠.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2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족 자녀하게 되면요, 다문화 자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족이 자녀가 있고요, 또 국외에서 출생한 다문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자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뭐 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국적 이혼해 가지고 그냥 여기서 정착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아이를 출생하고 아이가 여기서 정착하는 그런 아이를 좀 얘기하겠죠. 근데 국외에서 출생한 다문화 자녀 같은 경우는 뭐 엄마 아빠가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뭐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한다든지 유학이나 뭐 직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재혼 가정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이 바로 국외에서 출생한 다문화 자녀라고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 입국 자녀는요, 이주 여성이 한국인과 혼인하기 전에 자국 출신의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이 혼인 후에 중도의 전 남편 소생의 자녀를 입국해서 새로 입양해서 양육하는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문화 가정 자녀, 이제 외국에서 출생한 다문화 자녀 같은 경우는 중도에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데 이제 베트남에서 시집 온 이제 배우자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제 베트남에 있는 우리 아이 좀 데려오고 싶어요. 필리핀에 있는 우리 아이 좀 데려옵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 그래. 이제 그 아이 우리 데려옵시다. 해서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도 입국 자녀 같은 경우는 중도에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살다가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의 위기, 어떤 문화적인 어떤 혼란, 언어의 어떤 부적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 입국 자녀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가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양 아빠, 양 부모님과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 관계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부모님도 엄마도 재혼했지만 아빠도 재혼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빠 소생의 자녀가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자녀와 자녀들의 어떤 긴장 관계나 갈등 관계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 입국 자녀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다양한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도 입국 자녀들은 다양한 혼란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한부모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어느 순간에 사별했어요. 같이 오랫동안 살고 싶은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의 어떤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서 별거를 해요. 이혼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폭력의 어떤 위험성에 노출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혼자서의 아이를 양육해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의료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생활 다양한 문제를 혼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어느 날 몸이 너무나 아파요. 근데 회사를 가야 되는데 회사를 못 가요. 그러면은 회사를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의 수익의 감소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에 또 역으로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프게 되면은 아이가 아파가지고 내가 회사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를 양육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한부모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어떤 다양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어떤 분은 보게 되면은 식당에 일하시고 계시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에 10시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내가 그 집에 가봤는데 아이가요, 혼자서 TV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채 1m도 되지 않은 거리에서 TV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소통에 앞서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시간 자체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한부모 다문화 가정 이제 엄마가 이제 늦게 10시에 왔어요. 10시에 와 있는데 아이하고 좀 대화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피곤해. 그냥 쓰러져서 잡니다. 아이의 가정통신문도 바라보고 읽어서 이해를 하고 또 아이에 대한 교육적인 케어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환경에 직면해 있는 분들은 한부모 다문화 가족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회적인 어떤 소통과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다문화 가족, 한부모 다문화 가족과 사회가 먼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환경적인 조건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틈새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소통의 향상, 증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환경의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지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다문화 가족 내에 다문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엄마하고 외국인 엄마가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 가족이 맞아요.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이 가정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다문화 가족 내에 다문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다양성이 있느냐?
다양성이 존중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렀어요. 베트남에서 시집 왔는데 이제 베트남에서 먹던 음식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베트남 음식 먹고 싶어 해가지고 몽땅 만들었어요. 몽땅 만들어가지고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했어? 야, 우리 먹지도 못하는 음식인데 이렇게 아까워서 어떡해? 더 이상 이렇게 만들지 말고 조금만 만들지 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게 되면은 다문화 가정 내에서 음식 문화가 부정되는 겁니다. 음식 문화가 부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요구하고 있는, 내가 공통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어떤 공감대가 있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문화 가정 안에 문화가 없습니다. 음식 문화가 부정당합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엄마가 베트남어를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트남어로 인사하는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엄마의 나라의 언어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빠가 그럽니다. 여보, 한국말 가르쳐야지. 얘가 베트남어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한국말이 더디잖아.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언어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엄마 나라의 언어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엄마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소통을 하고 싶어요. 엄마는 자기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언어로 그 엄마의 나라의 어떤 언어를 구사하면서 아이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이게 단절되어집니다.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속에 다문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하는 요소,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문화 가정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소통하기 너무나 어렵겠죠. 근데 이제 아빠들이 얘기합니다. 여보, 한국어 좀 빨리 배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결혼 이민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요. 한국어 배우기 쉽나요? 겁나게 어렵죠? 제가 영어 잘할 것 같나요? 저희 영어요. 숙맥입니다. 오랫동안 영어 배워봤지만 힘들어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내가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로의 어떤 상호적인 노력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국에서 정착해서 한국에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언어적인 어떤 습득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녀하고 소통하려면은 언어를 제대로 익혀야 돼요. 한국어를 제대로 익혀야 돼요. 시어머니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남편하고 얘기하려면 언어를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초기의 정착 과정에 5년 동안은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10년이 넘어가죠. 그러게 되면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들이 이전보다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언어는 가능해요. 시장에서 꽁치 하나 주세요. 멸치 좀 이렇게 한 박스 주세요. 라고 하는 생활 언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 쓸 수 있는 심리 정서적인 상태를 구사할 수 있는 내밀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미묘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 구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언어가 나오지 않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는데 생활 언어 수준의 단순하고 간단한 언어로만 대하기를 엄마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자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이 한국어를 정말 전문성 있는 부분까지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어떤 상태 이런 부분까지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소통의 향상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엄마들만 노력하냐? 아니죠.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내하고 이제 남편이 대화하려고 하는데, 여보, 한국말 빨리 배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편들도 베트남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어를 배우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맨날 한국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한테만 요구합니다.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겠죠. 그리고요, 자녀들 같은 경우도 엄마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중 언어라고 하는데요. 엄마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겁니다. 엄마 나라의 언어를 익히게 되면은 엄마하고 좀 더 세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엄마 나라의 언어를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적인,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엄마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보겠다. 엄마 나라를 좀 더 이렇게 충분하게 공감하겠다라면 공감 능력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내가 베트남어를 배우는 순간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생겨요. 베트남의 문화는 어떻게 되어질까? 엄마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가요. 그러면서 엄마 나라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 향상되어지고 엄마를 존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엄마 나라의 언어를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력의 확대, 이해의 확대, 공통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아이와 엄마가 갖게 되는 것이죠. 공통적인 요소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공통적인 요소가 발생되는 순간 서로의 이해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공통의 문화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아까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이제 그 파란색 신호에서 노란색 신호로 바뀌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빨리 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느꼈는데, 저희들은 항상 어떤 빠름의 어떤 문화, 빨리빨리 패스하고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신호가 바뀝니다. 빨간색 신호가 딱 오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멈춰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멈추는 겁니다. 아빠한테 빨간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멈춰야지. 우리 애한테 빨간 신호가 발생되는 것 같아. 그러면 멈춰야지. 스탑!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탑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전진해 버립니다. 내가 빨리 가야지. 한국적인 문화나 어떤 언어에 대해서 부적응하고 있는 그 와이프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여보 빨리 너무나 더려. 빨리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요. 이런 빨리 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혼자만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더디지만 함께 가는 거. 보폭의 다른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작은 보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가는 거. 이게 굉장한 중요한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내에 다양한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한 스텝 한 스텝 서로 간에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길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같은 경우 뒤로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소통을 하기보다는 불통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 더디지만 한 걸음,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이렇게 보폭을 변경시켜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한 걸음 뒤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 다시 원점으로 가자. 한 걸음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은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해서 이질적인 요소를 막 버려버리고 깨부수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를 동질적인 요소로 바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그 가치와 더불어 이질적인 요소를 그냥 수용해 버리는 겁니다.
베트남 문화, 한국적인 문화가 서로 다르다고 하게 되면은 그 문화를 서로 이해하는 것이지 그것을 나의 문화로 흡수시켜서 배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남편은요 맨날 선생님 같아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번 가르치려고만 한대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가고 그냥 이렇게 공존하는 거 이게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이질적인 요소를 깨부수는 게 아니라 동질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면서 공통적인 어떤 요소로서 그냥 함께 가는 거 이게 바로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되어지고요.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서 이제 걱정 없어요. 행복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한국 사회, 우리 지역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